자,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 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크다.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데이터가 많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뭐냐? 데이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데이터가 계속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데이터가 뭡니까? 생산되는 데이터가 과거에는 그렇죠? 데이터의 형태들이 어떻게 소위 구조화된 형태들이었어요. 구조화된 형태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보면 여러분들이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구조화된 데이터였는데 최근에 막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구조화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비구조화된 데이터, 흔히서 비정형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데이터의 유형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생산도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특히나 비구조화된 비정형의 데이터들이 막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빅데이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요. 특히나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설문조사 지금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빅데이터가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관계해서 교과서에서 흔히 나오는 이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미국의 언론사예요. 시카고 그렇죠? 데일리 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사인데 이 언론에서 1900년대 초반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렇죠?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헤드라인에 뽑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뭡니까? 두이라고 하는 후보가 트루만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이겼다라고 신문의 헤드라인에 커다랗게 이제 뽑아가지고 신문에 다 배포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 트루만 대통령이 오히려 이겼어. 두이는 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여론조사가 정말 완전히 틀려버렸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는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계속 틀리니까 이제는 빅데이터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또한 또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왜 이렇게 자꾸 틀리냐 봤더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삼성 갤럭시 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가 처음에 시작됐던 1900년도에 미국에서 뭡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삼성이라는 커다란 회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어봐?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봐? 난 정말 영광이다. 소비자로서 정말 영광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전화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진실되게, 그렇죠? 정확하게, 거짓 없이 얘기해 줘야 되겠지 하고 사람들이 대답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화 오는 사람도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요? 여론조사에서 전화 오면. 전화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끊어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선거를 하면 가장 소위 말해서 관심 있는 계층이 누구냐 하면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 후보자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영어로 소위 말해서 부동층, 스윙보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여론조사로 해가지고는 잘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그런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세요 하는 거죠. 모바일 앱. 그 다음에 뭡니까?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느낌을, 글로 쓰기도 싫고, 다시니까 이미지를 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 이미지. 그렇죠? 난 이 지금 선거에 대해서, 정말, 두꺼비 같다. 난 지금 선거가 정말, 그렇죠? 정말로 개떡 같다. 그렇죠? 혹은 정말로 이런 화가 나는 여자애 같다. 난 이미지로, 세 개의 이미지를 전송하도록 시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도 이제는 뭡니까? 처리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알렉사라고 해서 아마존,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이에요. 아마존이라는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했죠. 네이버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렉사 같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는 뭡니까? 음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오니까 뭐 이미지 데이터도 있죠. 음성 데이터도 있죠. 여러분들이 올리는 포스팅들, 텍스트 데이터도 있죠. 이런 데이터들의 유형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요새 사람들이 다 뭐 쓰고 있습니까? 현금 쓰니까 아니죠. 신용카드 쓰잖아요.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내가 뭘 구매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를 예전에는 잘 분석하지 않았어요. 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았었고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이 사람이 최근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뭘 샀을까 봤더니 뭘 샀을까요? 치아를 뭡니까? 이렇게 하얗게 하는 거. 미백.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뭐 샀을까? 자기 동네에 소위 말해서 그렇죠?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에 뭡니까? VIP 멤버십을 샀어. 세 번째는 뭐였으면 자기 동네에 호텔방을 뭡니까? 투숙하겠다고, 장기 투숙하겠다고 예약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 패턴을 보고서 이 사람한테 뭡니까? 어떤 판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을 알아야 되죠. 어떤 거예요? 이 사람 뭐 이혼할 거라는 거죠. 이혼. 왜? 자기 집이 있는데 왜 호텔방을 뭡니까? 장기 투숙하겠다고. 갑자기 왜 어떻게 뭡니까? 헬스클럽을 뭡니까? 등록을 하고 외모에 부쩍 갑자기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많이 해요. 어떤 회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빅데이터 팀을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성과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팀원이 몇 명입니까? 물었더니 6명을 뽑았대.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까 3명은 뭡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뽑았고 2명은 통계학과, 수학과를 뽑았대. 1명은 사무직을 그냥 뽑았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자를 뽑아야지 왜 전부 다 이공학자들만 뽑았냐? 이공계 졸업생들. 왜? 그 친구들, 이공계 졸업생들은 이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이 사람이 이혼할 것이라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컴퓨터공학과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컴퓨터의 시스템을 만지는 사람들이죠. 통계학,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어떤 변수를 넣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빅데이터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자주 나왔던 사례는 이런 것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타겟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 우리가 이마트로 같은 그런 마켓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마트에서 뭘 분석할까요? 신용카드도 분석하지만 마트에 가면 다 쓰는 거죠. 뭐죠? 포인트 카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뭡니까? 어느 날, 그렇죠? 10대의 여학생한테 뭡니까? 포인트 카드를 쭉 분석하니까 이 친구가 특정한 화장품을 뭡니까? 쓰지 않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이 화장품의 가격이 특별히 오르거나, 그렇죠? 브랜드가 바뀐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뭡니까? 특정한 화장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한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뭐가 유명해? DM이라고, 다이렉트, 그렇죠? 메일, 그렇죠? 그래서 광고를 보냈어. 어떤 광고를 보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상한 광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타겟에 찾아와가지고 막 따진 거야. 우리 10대 여고생이 내 딸한테 이런 광고를 보내서 막 노발대발 소송을 하겠다. 어떤 광고를 보냈을까요? 임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임신용품을 보낸 거야. 왜? 임신을 하면 특정한 화장품의 한기, 그렇죠? 나는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해집니다. 이 사례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이 사람 횡단보도를 건네는 사람은 신용카드로 최근에 샴페인을 샀어. 그 다음에 면도기를 샀어요. 그 다음에 기저귀를 샀어. 이런 신용카드 패턴을 보고서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뭡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카드는 뭐냐?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행동 패턴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서 행동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학교에 있잖아. 신용카드 데이터를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나도 연구자이지만 신용카드 데이터 하려면 진짜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에 가세요.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트렌드 혹은 그렇죠 해놨잖아요. 데이터 랩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데이터랩 네이버.com 어떻게 하면 업종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기업, 기관, 일반 장소, 난 공공기관을 선택했어요. 대구광역시를 선택했어요. 수성구를 선택했어요. 성별 남자를 선택했어요. 연령별 60대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봅니까? 네이버에서 요 제가 선택했는 그런 옵션에 맞춰 가지고 2016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카드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은 과제라든가 공모전 할 때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네이버의 데이터 랩에 가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구에 수성구에 살고 있는 60대 이상의 남자분들은 9월 달에 특히나 신용카드를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썼어요. 공공기관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행동의 패턴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행동의 패턴들. 9월 달은 뭐가 있죠? 추석이 있죠. 추석. 그렇죠? 추석이 있고. 그렇죠? 뭔가. 그 다음에 이 책은 뭐냐 하면은 프리크노믹스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이해하라고 지금 영어 슬라이드 가져온 거 아니니까 절대 슬라이드를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알겠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또 재밌는 사례가 나옵니다. 각종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필자가 이 사람 학교에 있는 사람이야. 학과장을 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장님처럼. 그래서 미국에서 학장실에 이제 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캔디, 사탕이 들어있는 소위 말해서 그렇죠. 유리병을 놔둬봤대.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탕을 사람들이 학장실에 오고 가면서 몇 개씩 가져가느냐 봤더니만, 그렇죠. 특히 땡스 기빙데이라든가 이런 할러데이, 그렇죠. 공유 시즌이 올 때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공짜라고 생각해서 많이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땡스기빙데이라든가 공휴일이 오면, 연휴가 오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짜니까 뭔가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죠. 보상받고 싶어.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그러니까 사례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코노믹스에 경제학에 오노믹스를 붙이고 프리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다.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데이터들만 사용했거든요. 구조화된 데이터. 또 어떤 데이터를 쓸까 한번 궁금해서는 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바일 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모바일 폰 데이터를 씁니다. 모바일 폰 데이터를 어떻게 쓸까? 지난번에 촛불 시위를 하니까 경찰직 추산 몇 명이다라고, 주최직 추산 몇 명이다. 막 서로가 옳다라고 했는데 어떤 회사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모바일 폰에 주파수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죠? 집계를 해보니까 너들 둘 다 틀렸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폰에는 다 뭐가 나오죠?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 데이터들 가지고 특히나 유용하게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뭡니까? 재난지역이에요. 재난지역. 지도상에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 그렇죠? 그럼 없는데 뭡니까? 모바일 주파수가 계속 잡히는 거야. 그럼 뭡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호 문자를 보내야 되죠. 여러분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유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데이터 약자라고 합니다. 데이터 약자. 데이터 약자가 뭐냐? 데이터가 없는 사람도 데이터 약자지만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계층이라는 거예요. 누락된 계층. 이해하십니까? 데이터로부터 누락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구호 문자를 안 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뭡니까? 재난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바일 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계층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밖에 가면 우리 대구라든가 경북은 잘 없지만 서울역 가보세요. 노숙자 정말 많죠. 노숙자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로부터 누락된 계층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주고 싶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엔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관심을 갑니다. 모바일 데이터. 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관심이 있고요. 또한 뭐냐, 우리가 계속 전염병이라든가 특정한 그렇죠 질병들이 확산이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질병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메르스 사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그렇죠 특정인 친구가 약간 메르스 걸린 것 같아라고 자기 핸드폰에다 그냥 뭡니까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소위 말해서 버튼 하나 눌러주면 되는 거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사히디라고 합니다. 우사히디. 여러 사람들이 정보들을 뭡니까 보내준다. 소위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크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군중, 대중 이런 뜻이에요. 소싱이라는 것은 정보를 보낸다는 아웃소싱 할 때처럼. 이런 크라우드 소싱, 우사히디적인 방법으로
내 주변의 질병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healthmap.org 해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healthmap.com에서 한국의 질병이 뭐가 있는 것인지 몇 명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런 측면의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뭡니까?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사례죠. 영국의 사례 이제 뭡니까? 홍수죠. 홍수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려준 정보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뭡니까?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홍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거는 뭐냐? 소위 말해서 교통정보들을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교통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교통정보 앱으로 유명한 것은 Waze라고 하는 거예요. W-A-Z-E. Waze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Waze하고 유사하게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더라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설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더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교통정보예요. 근데 이 교통정보 앱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크라우드 소싱, 어디가 주로 많이 막히고 어디가 그렇죠? 문제가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악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친구들한테 혹은 내 아는 사람한테 뭐 알려주고 싶어? 여러분들 아직은 대학생이야. 직장인 해시거에서 뭐 알려주고 싶겠어요? 네? 음주운전은 어디에서, 그렇죠,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알려줘. 그래서, 웨이즈라든가, 더 같은 이런 교통정보 앱들이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막 이제 알려주는데 악용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현상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또 재밌는 데이터 분석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소위 말해서 남자, 여자, 청춘, 남녀, 연애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사이트야. 제목부터가 뭐 큐피드 돼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 사이트, 오케이 큐피드.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게이, 바이섹슈얼. 그렇죠? 당신 성향이 뭐냐? 당신 성향이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그렇죠? 남자냐, 여자냐. 해놓은 거.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 데이터 사이트에서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뭡니까? 남자들이 뭡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잖아. 사진해보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고. 1점 만점부터 5점 만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점수 보니까 어디, 몇 점이 가장 많아요? 3점이 가장 많죠, 3점. 3점은 뭡니까? 중간 정도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한 중간 정도 좀 점수를 준 거야. 근데 보세요. 여성이 평가한 남성 보세요. 어떻게 남자들한테 점수 다 몇 점 줬습니까? 2점 이하를 준 거야. 그렇지, 2점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별로 외모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이 남자 외모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그렇죠 했죠? 그런데 뭐냐? 이 나이를 한번 봤어요. 나이. 여성의 연령 이렇게 쭉 있어요. 남성의 연령 쭉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나이가 자기가 많아질수록 자기가 잘생겨 보이는 남성의 나이도 같이 많아져. 그런데 어느 순간 31살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연하의 남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30대가 되면. 그래서 연하의 남자를 찾아. 그렇죠? 31살. 그런데 남자들은 뭐냐? 외모는 별로 안 따져.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나이 쭉 20살부터 50살까지, 내가 47살입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예뻐 보이는 여성의 나이 몇 살이에요? 다 20살하고 21살.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나이를 따지고, 여자는 뭡니까? 뭐에 따져요? 외모를 따진다라는 게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더슨의 법칙 해가지고, 이제 나이에 남자들은 그렇다. 그래서 또 하나 해봤어요. 인종을 한번 봤어요. 동양인들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다시 동양인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백인들은 뭡니까? 흑인들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요. 동양인들은 뭡니까? 동양인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백인을 또한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또 추가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어. 이 추가로 했는 건 국내에서는 또 별로 소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프로파일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냐? 이 얼굴 이미지. 이제 사진에 볼 수가 없어요. 사진에 볼 수 없게 했더니만, 보세요. 여기 평소에는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정도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 평소에, 점수에는. 근데 사진이 없다니까 갑자기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메시지들을 주고받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진이 없대. 그 다음에,
사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44%나 더 많이 일단은 메시지를 보내고 보는 거야. 누군가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못 보니까, 외모를 못 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진을 다시 딱 보여줬어. 갑자기 이 사이트에서. 갑자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죠, 비열한지, 영악한지, 그렇죠, 아니면 인간의 본성인지 뭔가, 메시지를 1개, 2개, 3개, 4개, 메시지를 몇 개, 적게 주고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대화를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생 까는 거죠. 소위 생 까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뭡니까? 9개, 10개, 12개 해가지고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진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상관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대화를 이어가고 있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외모 점수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퍼스널리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이 괜찮아요. 참 사람됨. 그렇죠?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비례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외모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카카오 스토리에 가면 자기 막 이렇게 프로파일 텍스트 엄청나게 잘 써놓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에도 그렇고, 카카오톡에도 오늘 뭐 자기 기분들 막 적어놨죠. 그런 거 아무 사양이 없다는 거예요. 텍스트에 뭘 하든가 상관없이 뭡니까? 상관없이 뭐냐? 외모 보고 다 사람들이 판단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뭐냐,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친 거야.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잘 매치한다는 거야. 파트너로서 매치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추천이다 라고 보내줬대. 그렇게 해줬더니만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90%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16.9% 보냈어. 근데 30% 맞는다고 하니까 14.2% 보내. 그러니까 뭐냐? 나는 별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그렇죠? 아니 정말 저 사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더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메시지를 하나 보냈을 경우에 계속해서 보낼 확률들이 중요해. 90% 매치했다고 얘기하니까 메시지 훨씬 더 많이 보내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맞춤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춤화된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당한다라는 거죠. 설득이라는 건 뭐죠?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학과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서 뭔가 자아리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어떻게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소한 아까 매치한다고 얘기하고 거짓말들. 이걸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보면 알겠지만 마사이가 있었어요. 이 마사이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다 분석해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32여 개로 구분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미국 사람들마다 다 서로 다른 광고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렇죠? 또한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미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CIS, 미드 압니까? CIS 중에서 해군 나오는 거 있어. NCIS 보면 이제 뭐냐면은 되게 어떤 미국적인 또한 뭡니까? 사람 어떤 용감한 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NCIS 중간 광고에 또 트럼프가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 그 다음에 워킹데드라고 좀비 나오는 거 있어. 좀비 나오는 거 스트롱맨에 대한 엄청 그런 거. 거기에다가도 트럼프가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승리한 이유는 결국은 맞춤화되게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설득했다는 거예요. 맞춤화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런 거 기부금을 많이 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기를 원해요. 넛지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는 거예요. 넛지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넛지라는 책을 쓰는 저자 중에 한 명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노벨상.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낸 사람들한테 10만 명한테 그렇죠. 무작위로 4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낸 거야. 첫 번째는 그냥 기존하고 동일하게 당신 세금 안 냈으니까 빨리 세금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냈는데 왜 당신은 안 냈어? 해서 지역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지금 100만 원 지금 미납했는데 100만 원 뭡니까? 미납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냈어라고 얘기했어요. 수성구에 살고 있고 100만 원 미납했던 사람들 대부분 세금 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가장 맞춤화된 문자 메시지를 받아는 사람들이 기존하고 동일한 그렇죠? 아무런 맞춤화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세금 납부율이 그렇죠? 엄청나게 높아서 2억 1천만 파운드가 더 많이 영국에서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뭡니까?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맞춤화된 뭔가 인간의 행동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UN이라고 하는 그렇죠 국가 간의 연합체죠. 그렇죠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는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도 뭐예요? 모바일 폰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하죠. 예컨대 혹은 항공권을 하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해야 되겠다. 재난, 홍수 해가지고 모바일 폰 데이터를 해야 되겠다. 모바일 폰 데이터를 가지고는 농산물도 예측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소셜미디어, SNS 대화를 가지고서 그렇죠. 사람들이 뭡니까? 위생에 대해서 갖는 관심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그래서 유엔에서도 빅데이터 워크숍을 해서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는 새로운 어떻게 통계로서 잡아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통계학과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신용카드가 무슨 통계냐라고 얘기한 거죠. 앞서 얘기했죠. 사탕 그렇죠? 병에서 사람들이 사탕 많이 가져가는 게 그게 무슨 통계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이 사람들의 뭡니까? 행동 패턴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더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제가 한 2010년을 전후해서부터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박사학위 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201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리저리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왔고, 자, 이 시점에서 약간 졸리는 친구 있으니까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검색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현재 묶어주는 웹사이트인데요. SNS를 활용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제 SNS가 사회운동의 풍부가 되고 여론을 분석하는 학문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SNS의 세계,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라면 한 번쯤 방문해봤을 트윗 에드온즈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구한 업체입니다. 트위터에 떠오른 각종 화제를 검색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한데 묶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관심사 혹은 정파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각종 사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론 형성은 물론 사회운동 창구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디어 활성을 하고 있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사회를 바뀌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론 분석 모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SNS가 확산되면서 이를 분석하는 방법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를 연구하는 웹4 매트릭스로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분석합니다. 인간이 생산한 커뮤니케이션 한출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가지고 인간 현상을 다시 좀 파악하는 숨겨진 소스를 찾는 그런 같은 연구한 겁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소통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SNS가 다양한 콘텐츠로 그 역할과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좀 젊게 나오지 않았어요?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 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긴 SNS의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그렇죠? 벌써 몇 년이 벌써 된 거죠. 5, 6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K-팝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어요. 트위터에서 K-팝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썼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뭐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뭡니까? 이렇게 K-팝 누가 퍼뜨렸느냐 추적했더니 그래서 실시간 뉴스 4등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되게 막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K-POP 분석을 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K-POP 분석은 예컨대 이게 데이터 없이 이렇게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미국에서 K-POP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누구이고, 일본에서 K-POP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류를 확산시키는 빅마우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드라마 피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K-POP을 확산시킨다라고 했더니 막 문화관광부에서 그 다음에 드라마 피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K-POP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이제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뭡니까 빅마우스 있는지 찾아내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K-POP 같은 것도 분석을 했어요. 과학동화에서 2012년도 세상을 바꿀 빅데이터 5 해가지고 이제 특집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렇게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 있다 해서 제 연구 결과가 이제 과학동화에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동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인문사회계의 교수가 과학동화에 3번 이상 연구가 소개된 거 내가 최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준비한 거예요. 예. 박수를 아무도 안 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졸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 힌트를 찾아야 돼요. 무슨 힌트를 찾아야 됩니까? 아까 유수도 2011년도였고, 과학동화도 2012년도 특집이 나왔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2010년을 전후해서 나타났어요. 빅데이터라는 개념, 단어는. 이 얘기를 이제 하려면 약간 앞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영어 아까 내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숫자만 보면 돼요. 숫자만. 2004년도에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물리학자의 침입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물리학자. 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 뭡니까? 언제부터 확산이 됐을까요? 구글이 1998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98년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1994년도에 나왔거든요. 이제 뭡니까? 인터파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쇼핑몰인데 1995년도에 나왔어.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인터넷이 이제 도입되는 거야. 도입돼서. 그래서 인터넷으로부터 월드와이드 웹에서부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잖아. 근데 분석은 누가 주도해서 했을까요? 바로 이런 물리학자들 혹은 컴퓨터 공학자들이 막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논문을 막 쓰고 연구를 하게 됐어. 그래서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 위기의식으로서 이렇게 쓴 거예요. 경영학자가. 나는 1999년도부터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구글이 98년도에 시작했는데 한 해 뒤에부터. 그래서 이 사회학자 가운데 한 명인 영국의 사회학자가 2007년도에 이런 논문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과학자들,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그렇죠. 사회과학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니 무슨 이런 조사에 그렇게 정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점에 있었는데 우리는 갈수록 주변의 위치로 물려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사례를 얘기했어요? 아까 내가 타겟 얘기하면서 포인트 카드 얘기했잖아요. 포인트 카드. 지금 당장 가봐라. 그렇죠? 포인트 카드에 가면 특정한 지역에 대구시 동구에, 대구시 수성구에, 그렇죠? 여기 경상북도 경주에 동국대 주변의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다 나오는데 아직도 샘플링,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2007년도에 얘기하면서 그런 걸 하는 방법을 우리 엠피리컬 소시알러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런 것에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쓴 거야. 그래서 내가 2009년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소위 말해서 로저 거로우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가 오늘처럼 특강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수한테 2007년도에 당신이 쓴 이 논문에 나는 정말 깊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로우 교수가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가 이런 논문을 쓰고 나서 학계에서 추방될 뻔했다. 영국 사회학계. 왜? 주류에 반대하니까. 왜? 그렇죠? 주류에 반대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IT 잡지의 매거진의 책임자인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론의 종말이 오고 있다. 왜? 데이터의 홍수니까 이론적 모델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다. 데이터로부터 모든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글을 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흐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앞서 얘기했죠. 1990년대 후반부터 했고 이런 흐름들을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영국 사회학계에서 추방됐구나 그랬는데 그런데 학계에서 국제학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 유명한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거 있고 영국에서 나오는 학술지예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지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네이처 사이언스에 나오는 논문의 숫자가 50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쓰면 대통령이 이제 보냅니다. 그렇죠. 영남대학교도 한 명편도 없어요. 근데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읽을 수 있죠. 빅데이터라고 커버에다가 쓴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야, 정말 빅데이터가 오는 것 같구나.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년도에 사이언스, 미국의 대표하는 학술이지. 그렇죠? 사이언스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표지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라고 하면서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판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 언제? 2010년의 전후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데이터 쪽에 사회가 문과 쪽의 학술지가 국제학술지가 생겼어요. 빅데이터 앤 소사이어티. 여기 편집위원으로서 이제 내 이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앤 사회라는 그 학술지에다가 앞서의 영국 사회학계에서 추방될 뻔했던 교수가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후속편은 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논문을 쓴 거예요. 그렇죠? 위기 이후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 자기가 2007년도에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뭡니까? 믿지도 않았고 자기는 추방될 뻔했었고 빅데이터란 말은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2011년도 부분쯤 오면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2010년 그래서 나도 국내에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된 게 2010년의 전후였습니다. 아까 다 보도들이 그때쯤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자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흐름의 학문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TED 아니죠? TED 테크놀로지 그렇죠? 디자인 그 다음에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17분 동안 막 사람들이 자기의 연구를 막 얘기하는 TED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빅데이터 소위 말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 기존과 좀 더 다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팀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팀이 주목받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의과대학 보건사회학을 하는 사람하고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하고 그런 사람, 제임스 파월도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 아저씨는 뚱뚱한 비만의 아저씨야. 그렇죠?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운동도 하지 않아요. 이 아저씨는 그렇죠?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뚱뚱한 비만의 아저씨하고 날씬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서로 간에 모르는 사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국에서 분석해 봤더니만 이 뚱뚱한 아저씨의 그렇죠 비만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지나가지고 전파가 되는 거야. 내 친구의 친구가 뚱뚱하니까 내가 뚱뚱한 거야. 또 이 사람들 해봤어요. 내 친구의 친구가 뭡니까? 담배를 피니까 내가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는 행복은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 왔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무엇일까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이웃이었어. 이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친구, 직장 동료였어요. 세 번째가 가족. 네 번째가 이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싫어해요.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이 이웃보다 낮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것은 미국 데이터예요. 미국 데이터. 그렇죠. 미국 데이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3단계만 건너면 행복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 전에 더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무슨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죠. 항상 그렇죠. 같이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앉아 있는 친구들한테 왜 항상 같이 앉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절친이래. 그래서 왜 절친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요, 이런 그냥 친해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친할까 싶어가지고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뭡니까? 150만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만 친한 친구가 뭡니까? 유전자의 1%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발표했을까요? 친한 친구는 제4의 사촌이다. 사촌의 사촌, 사촌의 사촌의 사촌, 사촌의 사촌의 사촌. 그러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는 그렇죠. 유전적으로 그냥 끌리더라는 거죠.
이 연구는 아직도 논란입니다. 논란이지만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정말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현상들 이런 것이 생물사회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사회학.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롭게 뭡니까? 우리는, 연구자들의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공유하기. 그래서 데이터들을, 자기가 있는 데이터들을 또 인터넷 같은 데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졸리기 시작하는 친구들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학장님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한테, 약간 그 통계, 혹은 통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R 같은 그런 패키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R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입니까? 보이죠? 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다.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 야, 무슨 언론정보학과 문과가 무슨 데이터 사이언스 해라고 나한테 물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당신보다 더 오래 했어요. 라고는 항상 얘기해. 데이터 사이언스는 크게 3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IT 엔지니어링 공과 있어, 공과. 이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하둡 같이 있죠. 인프라가 되는 게 있어요. 인프라. 하둡 같은 이런 거. SQL 같은 프로그래밍. 또 R은 통계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더 가깝습니다. 각종의 코드로 움직이거든요. 스크립트를 소위 말하는 컴퓨터 랭귀지 좀 쳐야 돼. 근데 여기 있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렇죠? C 언어. 파이썬하고 R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됐어요. 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닥다리 컴퓨터 랭귀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IT 엔지니어링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또 뭐냐? 프로그래밍을 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석. 인프라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소위 말해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도 하고 데이터 공학도 좀 할 줄 알아요. 여기 데이터 어널리틱 하는 사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보니까 나는 이 완전히 컴퓨터 컴명이야 이런 거 아직 모르겠어. 이것도 뭡니까? 뭐 엑셀 뭐 데이터 통계 소프트웨어 잘 만들었는데도 나 하나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런 사람들 있어.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문제 해결.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 할 것이냐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분야냐? 나는 여기 데이터 어널리티스하고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각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알지만은 내가 프로그래밍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난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분야로 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신용카드 회사에 가서 분석할 때 뭐 해야 되죠? 요런 쪽을 잘해야 되죠. 저런 쪽을. 그렇죠? 신한카드에서 빅데이터 관계에서 자회사를 만들었어. 그 자회사에 하는 팀장이 무슨 과 나왔을까요? 언론정보학과 나왔어. 언론정보학과. 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 패턴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 그렇죠? 그럼 그 팀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데이터의 홍수 사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있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걸 하나 가져온 거예요. 대학에 있고 하니까 데이터의 홍수 사례 있는데 1750년도에서 2000년도 쭉 나와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생산된 논문들의 수 한번 보세요. 쭉 뭔가 1900년대 초까지 한국 전쟁에 있었던 1950년도까지 뭐 그럭저럭 뭐 약간의 진강 편태는 있는데 보세요. 1950년도 지나면서 갑자기 생산되는 지식의 양이 폭증하고 있어요. 폭증. 완전히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지금 전 세계의 논문들, 연구 결과들이 50 million, 100만, 그 다음에 1000만, 5천만 건들이 있다. 5천만 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붙인 거예요. 3, 2, 5, 6, 8 30초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죠. 하루에 20편의 논문을 열심히 읽어도 5천만 건의 문헌을 검토하려면 68시간에 대해서 벌써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다 어떻게 읽어요? 누가 읽어줘야 돼? 컴퓨터가 대신 읽어줘야 돼요. 그렇죠? 읽고서 어떻게 핵심 키워드하고 핵심 트렌드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생산되는 걸 다 읽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내가 3, 2, 5, 6, 8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여기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나이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왜 그럴까요? 기존의 지식보다 자기의 지식이 새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 나이 계속 높아지고 화학, 그렇죠? 의학 계속 높아지고 노벨 평화상은 좀 낮아지고 있어. 이거는 그렇죠.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문학도 문학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난 이런 거 얘기해요. 구글에 가면 학술 검색이라고, 너무 자주, 학술 검색이라고 해서 학술 검색. 네이버에 가도 학술 검색이에요. 학술 검색. 이걸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 써요. 여러분들 뭐 도서관에 뭐 DBP야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봐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인이 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어떻게? 거인을 찾아가지고 여기 조금 넘어가죠. 거인 어깨 위에 올라서면 되는 거죠. 어깨 위에. 그럼 거인은 누굽니까? 각종의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들이죠.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깨에 올라서 가지고 넓은 세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세상을.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거죠. 구글에서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앵그램 뷰어 했는데 1800년도부터 있잖아요. 그 나왔는 출판된 책, 영어로 출판된 책, 프랑스로 출판된 한국어로 출판된 책은 없어. 근데 영어, 프랑스, 헤브리어, 이탈리아 이런 책들을 다 구글이 다 스캔을 쫙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컨대 검색어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검색어를 넣으면 이 검색어가 이 책에서 1800년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렇죠? 셜록 홈즈 이 단어를 포함했는 것이 영어 1800년도부터 책이 얼마만큼 자주 나왔는지 아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건 뭔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미래를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렇죠. 이런 건 안 듣지만 이제 해외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어 복잡한 영어도 이제 볼 필요가 없어. 숫자만 보면 돼. 2008년이라고 되어 있어. 2008년. 2008년도에 네이처라는 학술지에서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감기예요, 감기. 감기 환자. 감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기 환자가 언제 많이 증가해야 될지를, 보건학자들이 계속 했는데도 잘 찾기가 힘들었어. 그랬는데,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했냐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했을까요? 감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주 검색하는지를 시기별로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6월 달에 갑자기 감기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하네. 그래서 봤더니 8월 달에 정말로 감기 환자가 폭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검색하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하잖아. 기후, 장애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뭡니까? 동국대 경주 캠퍼스 5조간에 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검색부터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관심도죠. 그래서 구글에서 이걸 가지고 한 거죠. 구글에서 방금 구글 감기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면 어떤 단어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주 검색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논문이야. 근데 네이처에서 2008년도에 출판을 해준 거야. 출판을 해줬다. 그래서 의미가 정말 있었죠. 근데 구글 프로라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중단을 했어.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것을 중단. 그러나 구글에서 다른 서비스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또 구글에 가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글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A라는 현상하고 B라는 현상들이 실제로 같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 거죠. 이런 거야. 펩시콜라를 많이 마시는지, 혹은 펩시콜라를 뭡니까? 이러면 구글이니까 뭡니까? 펩시콜라를 많이 검색하는 미국의 지역들이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펩시콜라를 많이 검색하는 지역에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봤더니 여기 보세요. 독일계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독일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람들이 펩시콜라도 많이 검색했어. 상관성이 0.8 정도로 나왔어. 1이면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계가 많이 사는 사람 지역에서 펩시콜라를 많이 검색하니까 펩시콜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펩시콜라를 많이 이쪽에다가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검색들을 잘 찾아야 돼요. 구글 트렌드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내시경, 건강검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시간.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들 언론에서 봤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1등입니다. 라고 막, 그래가 기자들이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막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검색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검색 데이터들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자, 네이버에 가도 이렇게 있어요. 네이버.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랩 네이버.com 해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건강검진, 내시경, 몇 시기별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뭔가 쭉 언제 관심이 많을까 보세요. 갑자기 피크야. 연말에 피크네. 올해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내가 건강검진이 안 받고 있어. 그렇죠? 내 건강이 나이 한 살 더 많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연말에 피크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연말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건강, 내시경에 대한 특정한 서비스는 그냥 연중으로 쭉 그래서 다다라는 거죠. 자,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맞춤화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나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 공부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가장 겁났던 게 뭐였냐면, 식당에 들어갔는데, 막, 우리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타면서 있잖아요. 머리 길쭉하게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애들에서 힙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좀 겁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기 싫어. 그래서 여기에서 옐프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지역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서비스 보였어. 힙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맛집 검색에서 나와 있는 것을 지도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힙스터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맛집들을 지도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맛집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신촌 오빠랑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신촌 오빠랑. 왜냐면 맛집 찾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오빠랑 어디 가는지 이런 걸 찾는다는 거죠. 각각의 맥락에 맞춰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빅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좀 대중들한테 어떻게 잘 이해하기 쉬울까 가르치다가 JTBC의 노래방 프로그램 이거 봤어요. 끝까지 간다라는 거 봤어. 이걸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빅데이터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야. 특히 텍스트 빅데이터적인 알고리즘을 갖는 거예요. JTBC의 노래방 끝까지 간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봤다.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 여긴 전부 다 TV를 안 보는 전형적인 20대네. 그렇죠? 이 노래방 프로그램 끝까지 간다. 왜 빅데이터, 특히 텍스트 빅데이터 하냐면, 여기 보면,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연구자야. 그렇죠? 내가 가수라고 치면 방청객이 있어요. 방청객이 쭉 앉아있는데, 방청객은 텍스트 데이터는 이러한 그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에서 뭡니까? 어떤 그 패턴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그다란 의미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SNS의 어떤 컨버세이션 데이터들,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 대선 말고, 그 앞에 대선할 때는, 예컨대 박근혜, 안철수 씨가 나오니 마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연구 결과 또 과학동화에 보도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동국대라는 단어하고 경주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자주 출연하는 것인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찾거든요. 근데 내가 또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럼 동국대라는 단어 나오고, 경주라는 단어 나오고, 그리고 다른 A라는 단어, 이게 근데 동국대, 경주, 그다음에 불국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 경우는 또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조건은 뭡니까? 마이너스 조건을 해가지고 검색을 했어. 그걸 우리가 소위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 값을 통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이제 국제전에도 발표하고 과학동아에 소개됐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었고, 앞서 얘기했던 네이버의 데이터 랩에 가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용자 데이터 융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뭡니까 동국대를 검색했는 데이터에다가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뭡니까 추가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자기의 데이터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data.go.kr에 가면.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해놨죠. 이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가지고 각종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특정 주제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웨버 매트릭스라는 주제의 키워드를 넣으면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저널에 어떤 국가에 사는지도 찾아낼 수 있고요. 의료 관련된 이런 데이터 시스템도 있고 한국 거, 외국 거 여러분들 학부생들이라서 내가 빠르게 좀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빅데이터 주로 지금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가 봤더니 막 크게 이제 6가지인가요.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서 보셨듯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검색하는 거 데이터들도 받을 수. SNS에서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크라우드 소싱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찍어서 올린 거.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모바일 신호.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특히나 소셜미디어, SNS의 데이터는 뭐 지금 실시간적으로 보세요. 유튜브에 매달 그렇죠? 하는 비디오의 숫자는 6 빌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월간 활동 인구당 270밀리언, 밀리언 100만에, 빌리언 10조, 10억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SNS 데이터들은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황님이야. 교황님이 취임을 하셨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교황님한테까지 열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날 쳐다보고 있잖아. 근데 2005년도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보고 있어. 2013년도 되니까 다들 뭐 들고 있습니까? 다들 이게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이폰이 언제 들어왔어요? 2009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전부 다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옵니까? SNS에서 엄청나게 생산이 되죠. 한국에 오셨을 때도 보세요. 다들 사람들 뭔가 해서 다 어떻게 합니까? 포스팅 하는 거죠. 포스팅. 데이터가 엄청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연구자들도 그래서 이제는 논문으로만 만나지 않고 네이처에서 했는 조사를 보면 트위터도 이용하고 페이스북도 있고 링크도 이래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생들이라든가 학부모 고학년 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스북, 트위터도 중요하지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SNS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SNS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카데믹 EDU라는 것도 있고 구글 스칼라 이런 것도 앞서 얘기했죠. 이런 걸 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어카데믹 EDU, 리서치 게이트 이런 게 다 연구자들의 SNS.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쓰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돼요. 자, 중요한 슬라이드 하나 또 보여줄게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을 이제 만나는데 그렇죠? 10년도 미국 중간 선거할 때 어떤 실험을 해봤느냐면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에 있는 연구자들, 페이스북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2가지 메시지를 보냈어. 나는 오늘 투표했다. 나는 투표했다. 근데 나는 투표했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투표했는 친구들의 사진들을 같이 보여줬어요. 여기는 투표했는 친구들의 사진을 안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친구가 투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친구의 프로파일 사진을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투표장에 훨씬 더 많이 간 거야. 그래서 2010년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34만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이 투표합시다 캠페인 때문에 더 많이 투표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냐면은 지금 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1999년도부터 박사학위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하고 있는 거는 사이버 공간이잖아. 현실의 공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현실 공간하고 사이버 공간은 서로 다른 거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랬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뭡니까? 미국에서 34만 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투표를 더 많이 했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인터넷, 물건 살 때만 인터넷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 택시 탈 때 카카오 쓰죠. 그 다음에 배달식재, 배달의 민족 쓰잖아요. 그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했는 사람이 독일의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무슨 사람이에요.
컨설턴트 일종의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 페이스북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투표를 합시다 운동에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직접적으로 증가한 투표자 수가 6만 명에 달했고 소셜미디어에 파급해서 28만 명의 투표자가 늘어났다.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곧 뭐냐? 오프라인하고 그렇죠. 온라인 이렇게 통합되어 가는 거다라는 거죠. 통합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에 나는 이런 흔적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남겼던 것들, 트위터에 남겼던 것들, 카카오톡에 남겼던 그런 것을 남기기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모바일 주파수까지 다 한다는 거죠. 자, 노드 엑셀이라는 이런 툴을 내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요. 이것을 하면 누구나 이런 소셜미디어상의 흔적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 최근에 이걸 가지고 분석했던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동영상.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쳐가기 때문에. 네. 이 수업은 12시까지는 맞아요? 중간에 나가네요, 저거? 네, 그냥 나가는 거. 다른 과외들이 들어가지고. 호수의 심장 대국 그 중심에서 대통령의 표준을 요구하는 우리 평화입니다. 이거 계속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신사의 복수입니다. 왕장의 운명.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소리. 여기서 높이서는 없죠. 여기서 못 하겠어요. 촛불 안팎의 인물이 소셜미디어를 빠르게 확장합니다. 모든 일과 어깨를 나눠가는 시민을 타고 촛불은 당장은 없습니다. 하나의 촛불은 사람과 사람을 타고 모든 촛불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요와 사람들의 성격 가지고 분석해서 약 50개를 서로 강조를 하잖아요. 왜? 50개 정도는 만들어야 많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비용과 심리와 욕구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정신력이 SNS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문화, 시행문화되고 기능들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여기가 SNS를 통해가지고 정말 자유하고 욕구와 자신의 생각과 혹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정확히 인식되는 사람들의 동영상 끝나면 공지 하나 해주시죠. 빠져나가면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끝나고 얘기해요. 그 동영상 끝나면. 왜냐면 계속 빠져나가면 12시까지 강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12시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속 애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얼마 정도 하시고? 아니, 12시까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막 나가고 있어서. 그래도 될 텐데.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영남대 박학교수는 소셜 기간 동안 SNS에 달린 댓글의 변화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4차 집회이후 특정 이슈에 집중하며 정치적인 댓글의 표현 빈도가 높아졌고 4, 5, 6차 집회에서는 댓글자들이 중복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5차에 가는 들어가시고 5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2차에 가는 들어가시고 그런 경우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예공률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의 도가 없겠다. 그러면서 마치 연합 안에서 특정한 연합에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은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장에 대해서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 나옵니다. 박정우 지표와 김재동 토크 콘서트가 동시에 열린 날의 댓글을 분석해본 결과 WMBC 탐구 생활과 실시간 타구에서는 응원의 댓글이 있고 반면 박정우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상호 댓글하고 김재동 댓글하고 해서 박상호 댓글에서는 사람들은 부정적이라든가 혹은 논의 폄하 이런 또 감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모티콘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있었던 대표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람들이 많은데 대구에서 대표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의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공공수업내죠. 하시니까 남은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 그래요? 그럼 그만큼 많이 들어왔어요. 한 절반 정도가. 네, 한 50명 정도가 오늘 사회복지학과. 그래요? 예비군 훈련 때문에. 야, 그럼 절반 정도 다른 과에서 왔네, 지금. 그럼 그 담당 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 아까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는. 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남긴 글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추적되고 분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 집회의 경우에서도 제가 이렇게 1차, 2차, 3차부터 7차까지 사람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사람들하고 4차, 5차, 6차, 7차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그만큼 촛불 집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았죠. 만약에 이와 같은 분석들을 계속 하고 있고 보고 있었다면 특정 정당에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소평가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자, 아마 제가 지금 설명을 듣기로 오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말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자꾸 자리에 일어난다고 하네요. 일단 12시까지 강의니까 12시까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또 서비스가 있어요. 빅카인즈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빅카인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가가지고, 내시경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색해 보였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뉴스들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키워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연관된 이슈들이 나오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엔티티라고 해서 속성들이에요. 이게 인물인지, 조직인지, 장소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그림만 보여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간, 월간, 일간.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 데이터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검색하느냐죠. 이것은 신문 기자들이 그렇죠?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무슨 공모전에다가 출품해 보세요. 바로 선정이 됩니다. 재수업을 듣고서 면접하러 갈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서 갖는 친구들은 다 합격했어요. 왜? 회사에서는 뭡니까? 이런 분석을 뭡니까? 돈을 주고 맡기려면 최소한 2, 3천만 원을 드는데 이 친구 면접 보러 가는 학생이 이걸 들고 왔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야, 이 친구 연봉 벌써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합격했어요. 분석을 했는 결과를 들고 가는 학생들은. 그렇죠?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추이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추이들을. 어떤 데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카인즈, 빅카인즈. 카인즈, 원래 이름은 카인즈였어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자기들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빅카인즈로 바꾼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서 매일신문, 영남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대구일보 해가지고 지역 언론사들, 그 다음에 중앙언론사에 따라서 또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말 맞춤형으로 찾으세요. 방송사도 있네요. 그죠? MBC, OBS, SBS, YTN, 사건, 사고 분류들도 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뉴스 심층 분석, 뉴스 속의 정보원이 무엇인지, 주가 지수와 뉴스까지도 찾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대구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KICT 빅데이터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또한 소셜 데이터 검색을 또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그렇게 잘 작동하지는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또 흔히들 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렇죠. 체스 게임에서 뭡니까 인간을 이겼는데 여기서 이제 의학적으로 얘가 얘기를 하면서 IBM 왓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암을 진단한다라는 얘기하는데 이 시장, 이 소위 말해서 의학과 관계되는 건강 시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 서비스들이 정보들이 쭉 있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는 결국은 뭘 찾아내야 됩니까? 이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데이터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찾거나 기존의 서비스에다가 부가적으로 가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개 안 되는 거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젠더 갭 돼 있어요. 젠더 갭. 젠더 갭이라는 이 서비스는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죠. 우리나라 아까 공공 데이터 포털처럼 무슨 데이터를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얼마만큼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근데 이쪽에는 성별의 격차에 관심을 가진 거야. 그래서 뭡니까? 같은 성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봉을 다르게 받는 경우, 또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어떻게 받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또 주목받았던 서비스예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제 건의도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다 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힙스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건 맛집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흔히 맛집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첫 번째, 맛이 좋아야 되지.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 가지만 생각했어. 우리나라 맛집 검색 대부분 세 가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했냐? 내가 맛집을 가고 싶은데 이 식당이 정말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 미성년자를 고용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하고 소위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을 줬는지 이런 식당들을 보여주는 거. 아까 옐프라고 하는 거하고 또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이왕 갈 때, 맛집 갈 때,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근로기준법 잘 지키고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을 해주는 그런 식당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 받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하는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놀이방 검색되는 맛집 앱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사용해보세요. 나는 아기가 지금 17개월이 다 돼가고 있어. 항상 놀이방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렇죠. 또 그 반대에 대해서 노키즈 하는 그런 또 레스토랑 검색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일 수 있는 눈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토론토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중분식점에 여기는 얼마만큼 안전한지라는 거예요. 안전, 패스했다. 안전도를 패스했다. 혹은 그래 문 닫았다. 혹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렇죠. 안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 그렇죠. 얼마만큼, 그렇죠. 안전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안전도입니까? 식생활의 안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생활의 안전도.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수집하고 하는 서비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트너라고 하는 사실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석은 그냥 현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측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처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분석하기는 어려워진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는 높아진다. 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묘사한다. 내가 그렇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병원에 찾아갔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랄까. 당신 지금 40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를 하는 거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당신 최근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최근에 계속 그렇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었으니까 당신 열이 이렇게 많이 난다. 인과관계,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면 의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0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근데 40도가 다음되면 죽을 거 예측하면 뭡니까? 그렇죠. 난 정말 죽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처방전을 줘야 되죠. 처방전. 뭐 해야 되지? 처방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그렇죠? 찾아서 서술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죠. 설명을 해야 되죠. 예측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방을 한 거죠. 포인트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패턴들을 정말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특정한 화장품을 안 샀는지, 왜 그런 현상인지,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되겠죠? 예측을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다른 화장품을 찾을 것이다 하는 거죠. 처방 어떻게 합니까? 다른 화장품에 대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맞은 영어 나왔으니까 한글.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선정한다. 제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혹은 제품 서비스 얻은 데이터를 하면서 부수 서비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다면은 제품 서비스로 오는 데이터 다른 시장에서 활용하는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운전 습관이 정말 나쁘니까 보험료를 많이 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전자 데이터를 이 기록들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죠.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프로그레시브 같은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뭡니까? 다면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면적으로. 혹은 다면 전개형, 매칭 공유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각종 앱 강도 서비스가 이런 데이터를 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 뭡니까? 네이버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관심을 가집니까? 긴기사 뭡니까? 인수됐잖아요. 왜? 그런 그 내비게이션 자체에 대해서 혹은 특정한 뭡니까? 배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